내 이름은 윤설인이다. 동부국 국영방송 최고 등급 뉴스 낭독원. 사람들은 나를 국가의 음성이라 불렀다. 나는 한 번도 원고를 틀린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웃음은 정확한 각도로, 목소리는 훈련된 온도로, 시선은 항상 카메라 정중앙을 향했다. 내가 읽는 문장은 곧 국가의 의지였고 내가 내뱉는 단어는 수천만 명의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었다. 내 목소리가 거짓일 리 없다고. 그 믿음 위에 나는 살고 있었다. 한성구 중앙방송국은 도시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1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로 창문은 적었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다. 건물 앞에는 지도자의 동상이 서 있었고 그 아래 진리는 당에서 나온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그 문을 통과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항상 조용했다. 사람들은 속삭이지 않았다. 속비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분장실은 스튜디오 바로 옆에 있었다. 거울 앞에 앉으면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다. 나는 머리를 정돈했다.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화장은 최소한으로, 그러나 완벽하게. 립스틱 색은 항상 같았다. 붓지도 창백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색. 분장사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만지며 늘 같은 표정을 지었다. 집중했고 기계적이었고 감정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몰랐다. 알 필요가 없었다. 방송은 정확히 7시에 시작됐다. 나는 스튜디오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카메라 렌즈가 붉은 불빛을 깜빡였다. 음향 감독이 손을 들었다. 3개의 손가락, 둘 하나. 동부국 국영방송 아침 뉴스입니다. 내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떨림이 없었고 망설임이 없었고 의심이 없었다. 원고에 적힌 문장을 읽는 것뿐이었다. 경제성과, 군사훈련, 지도자의 현지지도. 숫자는 항상 상승했고 사람들은 항상 감격했고 미래는 항상 밝았다. 방송이 끝나면 원고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태프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칭찬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준비를 했다. 완벽은 당연한 것이었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다.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먹었다. 메뉴는 정해져 있었다. 쌀밥, 김치, 된장국, 그리고 단백질. 고기일 때도 있었고 두부일 때도 있었다. 나는 항상 혼자 앉았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가까이 있으면 불편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음성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오후 방송은 3시였다. 저녁 방송은 9시였다. 하루에 3번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아 나라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다. 집은 중앙구역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14평짜리 공간. 거실, 침실 하나, 부엌. 창문 밖으로는 다른 아파트들이 보였다. 모두 똑같은 높이, 똑같은 색, 똑같은 창문 개수. 밤이 되면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다가 하나씩 꺼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평범한 밤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모두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며 뒤를 돌아봤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닫고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다. 그러고는 내 팔을 잡으며 할인이가 라고 말했다. 동생 윤아린. 20살. 기술대학 3학년.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조용한 성격이었고 말이 적었고 늘 방 안에 있었다. 나는 동생과 자주 보지 못했다. 내 일정이 바빴고 동생도 바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가방을 열어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윤아린. 반국가 정보 유포 혐의. 구금. 나는 종이를 다시 읽었다.
한 번 더 읽었다. 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오늘 오후 학교에서 수업 중에 데려갔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반국가 정보 유포. 그 제목은 명확했다. 외부 자료 소지, 금지된 사이트 접속, 불법 통신. 처벌도 명확했다. 최소 10년 노동 교화, 최대 처형. 어머니에게 할인이 방에 뭐가 있었는지 물었다. 책들이 있었고 작은 기계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작은 기계. 저장 장치일 것이다. 외부 정보가 담긴.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까지 잡혀가고 싶지 않다면. 창문 커튼을 조금 열고 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평소에는 없던 차였다. 상황은 명확했다. 동생을 통해 가족 전체를 조사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나. 특히나 국가의 음성. 가장 신뢰받는 얼굴. 만약 내 가족이 반역자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했다. 나도 사라질 것이다. 어머니에게 집에 가라고 말했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너도 조심하라고, 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의 차는 아침까지 그대로 있었다. 다음 날 방송은 평소와 같았다. 나는 6시에 일어나고 옷을 입고 출근했다. 아파트 앞에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보지 않는 척했다.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다. 사람들이 나를 봤다. 평소에는 시선을 피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들은 나를 쳐다봤다.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의 시선이었다. 분장실에 들어갔을 때 분장사가 오늘 원고가 많다고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고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평소보다 두꺼웠다. 나는 첫 장을 넘겼다. 경제지표, 농업 생산량, 공장 가동률. 모두 상승세. 다음 장. 지도자의 현지 지도. 농민들의 환호, 노동자들의 결의. 다음 장. 그리고 멈췄다. 반국가 사상 유포 혐의자 명단 발표. 최명균, 전 한성인민대학 교수. 반동 사상주의 및 청년 선동 혐의. 즉결 처형. 최명균.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대학 시절 내가 문학을 배운 교수였다. 그는 낡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강의실은 항상 조용했다.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다. 어느 날 그는 언어는 무기다. 조심해서 써라 라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무기라면 누굴 향한 무기인가? 그는 웃으며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말을 잊지 못했다. 언어는 무기다. 나는 그 무기를 들었고 국가를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무기로 그를 죽여야 했다. 분장사가 다시 말했다. 서린 동지 괜찮냐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원고를 덮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떨림을 멈춰야 했다. 카메라 앞에서는 떨려서는 안 됐다.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 음향 감독이 손을 들었다. 3개의 손가락, 둘 하나. 동부국 국영방송 아침 뉴스입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나는 원고를 읽었다. 경제성과 지도자의 지도, 그리고 반역자의 처형. 모든 문장은 정확했다. 발음은 완벽했다. 감정은 없었다. 최명균은 반동 사상으로 청년들을 오염시킨 죄로 인민의 이름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문장이 끝났다. 나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송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조용했다. 나는 원고를 내려놓고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표정은 유지했다. 복도로 나왔을 때 화장실로 걸어갔다. 문을 잠그고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위에서 뭔가 올라왔다. 토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만 거칠어졌다. 나는 방금 그를 죽였다. 내 목소리로. 거울을 봤다.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다. 머리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달랐다. 뭔가 깨진 것 같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분장사였다. 화장이 좀 번졌다며 고쳐주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화장 도구를 꺼냈다. 얼굴을 닦고 다시 그렸다. 모든 흔적을 지웠다. 나는 다시 완벽해졌다. 오후 방송도 끝났다. 저녁 방송도 끝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집에 들어가 불을 켰다. 거실은 비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내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다. 최명규는 반동 사상으로 청년들을 오염시킨 죄로. 나는 리모컨을 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날 밤 나는 또 잠들지 못했다. 사흘이 지났다.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나는 계속 방송을 했다. 매일 아침, 오후, 저녁. 원고를 읽고 카메라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방송이 끝난 후 복도에서 그를 만났다. 검은 양복, 흰 셔츠, 무표정한 얼굴.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윤서린 동지. 나는 멈췄다. 그는 자신을 박준호라고 소개했다. 국영방송 보안 책임자. 보안 책임자. 그 직책은 명확했다. 방송국 내부를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인물을 조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거했다. 그는 복도 끝에 작은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2개뿐이었다. 창문은 없었다. 그는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앉았다. 그도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는 방송은 잘하고 있다고, 완벽하다고 말했다. 다만 하고 그는 잠시 멈췄다. 나를 봤다. 눈빛은 차가웠다. 가족 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했다. 동생이 반국가 혐의로 구금됐다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힘들겠다고 하지만 괜찮냐고 물었다. 박준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윤서린 동지,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다. 국가의 얼굴이라고. 사람들은 당신을 믿는다고. 그런데 만약 당신의 가족이 반역자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침묵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당신이 깨끗한지.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정말이냐고 그가 물었다. 그럼 왜 흔들리냐고.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거짓말이라고 그가 말했다. 당신 눈빛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뭘 의심하냐고. 원고냐, 뉴스냐, 아니면 국가냐고. 그는 서류 하나를 꺼냈다. 앞으로 당신의 일정과 동선을 매일 보고해달라고 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작은 것도 빠짐없이. 나는 그게 감시 아니냐고 물었다. 보호라고 그가 답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냐고. 나는 서류를 받았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유지했다. 그는 일어났다. 다음 방송은 완벽하게 해달라고 했다. 더 이상 실수 없이. 그리고 어머니 집 가지 말라고 했다. 당신한테 좋지 않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얼굴은 평소와 같았다. 완벽한 화장, 정돈된 머리. 하지만 눈은 달랐다. 두려움이 보였다. 나는 거울을 피했다. 침대에 누웠다.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실을 말해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떠나기로. 다음 날 나는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공중전화를 사용했다. 집 전화는 도청될 것이 분명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에게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정말이냐고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언제 가능하냐고 물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할 수 있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 친구한테 연락하겠다고. 나는 조심하라고 말했다. 전화 도청될 수 있다고. 어머니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것도 공중전화라고. 이틀 뒤 중앙도서관 3층에서 만나기로 했다. 오후 2시. 역사서가에서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틀 동안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출근하고 방송하고 퇴근했다. 박준호의 감시는 계속됐다. 하지만 나는 아무 표시도 내지 않았다. 이틀째 되는 날 점심시간에 방송국을 나왔다. 평소에는 직원 식당에서 먹었지만 오늘은 밖에서 먹는다고 했다. 감시자가 따라올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다. 식당에서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갔다. 뒷문으로 나가 골목길을 통해 이동했다.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다. 전동차가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뛰어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창밖을 봤다. 플랫폼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감시자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나는 두 정거장을 가서 내렸다. 다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또 갈아탔다. 30분 후 중앙도서관에 도착했다. 오후 1시 50분. 시간이 촉박했다. 도서관은 조용했다. 4층 건물에 사람은 적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역사서가는 구석에 있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다. 50대 정도 수척한 얼굴, 깊은 눈빛. 그는 자신을 정태수라고 소개했다. 아버지의 옛 동료였다고.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악수했다. 정태수는 주변을 확인하고 말했다. 탈출은 사흘 후라고. 밤 11시. 북서변경, 설강을 건널 것이라고. 설강은 겨울이라 얼어 있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했다. 반대편은 남해 연방 영토라고. 나는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다. 위험하다고 그가 답했다. 국경경비대가 있고 탐조등과 철조망과 지뢰가 있다고. 하지만 방법은 있다고 했다. 그는 작은 종이를 꺼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다. 이 경로로 간다고 했다. 경비가 약한 구간이라고. 밤 11시에서 자정사이 교대 시간이라 틈이 생긴다고. 나는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 물었다. 그가 안내한다고 했다. 차로 북서쪽 마을까지 간다고. 거기서 걸어서 강까지 3km라고. 강을 건너면 끝이라고. 나는 잡히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직결 처형이라고 그가 답했다. 국경 침투는 최고 수위 범죄라고. 나는 지도를 봤다. 손이 떨렸다. 준비할 게 뭐냐고 물었다. 최소한의 짐, 어두운 옷, 두꺼운 외투, 장갑, 그리고 각오라고 했다. 각오라니. 돌이킬 수 없다는 각오.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고. 가족도 친구도 모든 걸 버려야 한다고. 나는 어머니를 봤다. 같이 가냐고 물었다. 당연하다고 어머니가 답했다. 하지만 할인이는 데려올 수 없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교화소에 있으니까. 나는 그럼 할인이를 버리고 가는 거냐고 물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어머니가 답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인이 없이는 못 간다고. 정태수가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교화소는 요새라고. 탈출은 생각도 못 한다고. 그는 현실을 보라고 했다. 동생은 이미 끝났다고. 15년형이면 살아나올 수도 없다고. 그곳 환경은 지옥이라고. 이미 죽은 거라고.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할인이라면 우리가 떠나길 원할 거라고 말했다.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고. 나는 눈물을 참았다. 사흘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정태수가 답했다. 사흘 후 밤 11시. 북부 터미널 뒤편 주차장에서 만난다고. 늦으면 못 기다린다고. 그는 지도를 내게 건넸다. 외우고 버리라고 했다. 절대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고. 나는 지도를 받았다.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사흘 후에 보겠다고 그가 말하며 떠났다. 어머니와 나만 남았다. 어머니가 괜찮겠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방송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사흘 동안 계속 나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평소처럼 하라고 말했다. 의심받으면 안 된다고.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따로 나왔다. 어머니가 먼저 갔고 나는 10분 후에 나왔다. 도서관을 나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사흘. 단 사흘 후면 모든 게 끝난다. 아니면 시작된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은 빠르게 지나갔다. 첫째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방송도 완벽하게 해냈다. 박준호가 만족스러워했다. 오늘은 훌륭했다고 말했다. 그렇게만 해달라고. 계속. 나는 미소 지었다. 완벽한 미소. 둘째 날 나는 짐을 쌌다. 최소한으로. 어두운 옷, 두꺼운 외투, 장갑. 아버지의 수첩 몇 권.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가방은 침대 밑에 숨겼다. 그날 저녁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마지막으로 거리를 봤다. 익숙한 건물들, 익숙한 사람들. 내일이면 영영 못 볼 것들. 셋째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얼굴을 만들었다. 마지막 방송을 위해.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스튜디오는 준비됐고 원고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원고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들을 읽었다.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 아래 우리는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마지막 거짓말. 저녁 9시 마지막 방송이 시작됐다. 동부국 국영방송 저녁 뉴스입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완벽했다. 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경제 성과를 읽었다. 군사 훈련을 읽었다. 지도자의 업적을 읽었다.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 문장.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 아래 우리는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문장을 끝냈다. 카메라를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지금까지 윤설인이었습니다. 불빛이 꺼졌다. 방송이 끝났다. 나는 원고를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일어났다. 스태프들이 수고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 인사. 분장실로 가서 화장을 지웠다. 거울 속 얼굴을 봤다.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어두운 옷으로.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방송국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1층 로비를 지날 때 경비원이 인사했다. 수고했다고. 나도 수고했다고 답했다. 마지막 대화였다.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감시자가 나를 봤다. 나는 평소처럼 걸었다. 지하철역으로. 감시자가 따라왔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전동차에 올라탔다. 감시자도 올라탔다. 3칸 뒤에. 2 정거장을 갔다. 내렸다. 감시자도 내렸다. 다시 전동차를 탔다. 이번에는 다른 노선으로. 감시자가 뛰어 올라탔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었다. 5 정거장을 더 가서 북부 터미널역에 내렸다. 밤 10시 40분. 시간이 촉박했다. 역을 나와 뒤편으로 걸었다. 주차장이 보였다. 어둡고 한산했다. 정태수의 차가 구석에 서 있었다. 낡은 검은색 승용차. 나는 빠르게 걸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감시자였다. 그가 소리쳤다. 윤설인 동지 어디 가냐고. 나는 뛰기 시작했다. 멈추라는 소리가 들렸다. 차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설이나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정태수가 시동을 걸었다. 감시자가 뛰어왔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려는 것이었다. 빨리 가자고 내가 소리쳤다. 차가 출발했다. 감시자가 차를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우리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정태수가 말했다. 연락했을 거라고. 곧 추격이 시작될 거라고. 빨리 가야 한다고. 차는 도시를 빠져나갔다. 가로등이 점점 줄어들었다. 건물들이 사라지고 어둠이 깊어졌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따라오고 있었다. 뒤에 차 있다고 내가 말했다. 안다고 정태수가 답했다. 버티라고. 정태수가 속도를 높였다. 차는 흔들렸다. 도로는 울퉁불퉁했다. 30분을 달렸다. 도시는 완전히 사라졌다. 주변은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혔다.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물었다. 거의 다 왔다고 정태수가 답했다. 10분 후 차가 멈췄다. 작은 마을이었다. 불빛이 거의 없었다. 여기서 내리라고 정태수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고.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눈이 얼굴을 때렸다. 이쪽으로 오라고 정태수가 앞장섰다. 우리는 마을을 지나 들판으로 갔다. 발밑에서 눈이 삐걱거렸다. 어머니가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냐고 물었다. 괜찮다고 어머니가 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이 느렸다.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다. 곧 도착한다고. 우리는 계속 걸었다. 30분, 40분. 발이 시렸고 손이 얼었다. 그리고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 추격대라고 정태수가 말했다. 뛰어야 한다고. 우리는 뛰기 시작했다. 눈밭을 가로질러. 숨이 가빠졌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앞에 강이 보였다. 설강. 얼어붙은 강물. 하얗고 넓게 펼쳐진 얼음 위로 달빛이 비쳤다. 건너야 한다고 정태수가 말했다. 빨리.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다. 미끄러웠다. 뒤에서 불빛이 보였다. 탐조등이었다. 그들이 따라왔다. 가자고 정태수가 소리쳤다. 우리는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얼음이 삐걱거렸다. 아래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을까 하고 물었다. 두껍다고 정태수가 답했다. 걱정 말라고. 하지만 걱정됐다. 얼음이 깨지면 우리는 끝이었다. 절반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정지하라. 확성기 소리였다. 탐조등이 우리를 비췄다. 국경 불법 침투자다. 즉시 멈춰라.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다. 탕. 공기가 갈라졌다. 엎드리라고 정태수가 소리쳤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계속 가야 한다고 정태수가 말했다. 기어서라도 가라고. 우리는 일어났다. 다시 뛰었다. 탕. 탕. 총성이 계속 울렸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조금만 어머니. 조금만. 반대편 강둑이 보였다. 100m, 50m. 그때였다. 탕.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손에 힘이 빠졌다. 어머니라고 내가 불렀다. 돌아봤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어머니라고 다시 소리쳤다.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정태수가 나를 막았다. 안 된다고. 가야 한다고. 어머니가 다쳤다고 내가 소리쳤다. 이미 늦었다고 정태수가 말했다. 가야 한다고. 안 된다고 내가 소리쳤다. 나는 정태수를 뿌리치고 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는 쓰러져 있었다. 얼음 위에 피가 번졌다. 어머니 일어나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눈을 떴다. 피로 얼룩진 얼굴로 나를 봤다. 설이나 라고 어머니가 속삭였다. 괜찮다고 말했다. 내가 없겠다고.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힘없이 떠나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같이 가야 한다고 내가 말했다. 안 된다고 어머니가 답했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고. 총성이 다시 울렸다. 더 가까워졌다. 설이나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진실을 말해달라고.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살아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어머니라고 내가 소리쳤다. 정태수가 나를 끌었다. 가야 한다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내가 소리쳤다. 죽고 싶냐고 정태수가 물었다. 나는 어머니를 봤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몸. 어머니라고 다시 불렀다. 정태수가 나를 끌고 갔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의 몸이 점점 작아졌다. 하얀 얼음 위에 작은 점. 탕, 탕. 총성이 계속 울렸다. 우리는 뛰었다. 강둑에 도착했다. 기어 올라갔다. 이쪽이라고 정태수가 말했다.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들 사이로. 어둠 속으로.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고함 소리, 발자국 소리. 그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여기라고 정태수가 덤불 뒤에 숨었다. 나도 숨었다. 숨을 참았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컸다. 들킬 것 같았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탐조등 불빛이 나무들을 비췄다. 이쪽으로 갔다는 소리가 들렸다. 찾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우리 옆을 지나갔다. 점점 멀어졌다. 5분을 더 기다렸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가도 된다고 정태수가 말했다. 우리는 일어났다. 다시 걸었다. 숲을 통과해서 30분을 걸었을 때 불빛이 보였다. 건물들. 남의 연방이라고 정태수가 말했다. 이제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죽었다. 동생은 교화소에 있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우리는 마을로 들어갔다. 작은 국경마을. 경비대 건물이 보였다. 여기서 신청하면 된다고 정태수가 말했다. 망명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가 없었다. 괜찮을 거라고 정태수가 말했다. 이제 자유라고. 자유. 하지만 그 자유는 너무 비쌌다. 어머니의 목숨으로 산 자유. 동생을 버리고 얻은 자유. 나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계속 흘렀다. 정태수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어머니가 원했던 일이라고. 살아서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반드시. 남의 연방의 첫날은 혼란이었다. 난민 수용소로 옮겨졌다. 작은 방, 딱딱한 침대, 차가운 벽. 하지만 감옥은 아니었다. 조사가 시작됐다. 이름, 나이, 직업, 탈출 이유.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조사관이 물었다. 윤설인이라고 했냐고. 그렇다고 답했다. 직업은 뭐였냐고. 국영방송 뉴스 낭독원이었다고 답했다. 조사관의 눈빛이 변했다. 국영방송이냐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고 답했다. 그 윤설인이냐고. 매일 저녁 뉴스 읽던. 그렇다고 답했다. 조사관은 동료를 봤다. 뭔가 속삭였다. 그리고 나를 다시 봤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 10분 후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그는 자신을 정보부 김민준이라고 소개했다. 확인 좀 하겠다고 했다. 정말 동부국 국영방송 낭독원이었냐고. 그렇다고 답했다.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내 얼굴이 증명이라고 답했다. 7년 동안 매일 방송했다고. 김민준은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동부국 뉴스 화면이 나왔다. 내 얼굴이 보였다. 이게 당신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놀랍다고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탈출했냐고 물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거짓말이라니 하고 김민준이 물었다.
매일 읽던 뉴스라고 답했다. 다 거짓이었다고. 김민주는 메모를 했다. 혹시 증거가 있냐고 물었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아버지의 수첩들을 꺼냈다. 이게 뭐냐고 김민준이 물었다. 제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기자였다고. 진실을 기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김민주는 수첩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 장소, 사건, 숫자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건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매우 중요하다고. 김민주는 나를 봤다. 당신이 이걸 가지고 왔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위험했을 텐데. 그래야 했다고 답했다. 어머니가 원했다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강에서 총에 맞았다고 답했다. 즉사했다고. 김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대답했다. 방송하고 싶다고. 진실을. 동부국 사람들에게. 김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방송이라니. 그렇다고 답했다. 나는 7년 동안 거짓말을 읽었다고. 이제는 진실을 읽고 싶다고. 김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말했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지하방송 조직이 있다고. 동부국 내부로 송출하는 불법 채널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당신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안다고. 믿는다고.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반드시.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쉬라고 했다. 그리고 연락하겠다고. 나는 수용소에서 사흘을 보냈다. 작은 방에 혼자 있었다. 창문 밖으로 낯선 풍경이 보였다. 자유로운 사람들. 웃는 얼굴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피로 얼룩진 얼굴. 마지막 말. 살아서 진실을 말해.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밤마다. 잠들 때까지. 사흘째 되는 날 김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준비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나갔다. 차를 타고 도시로 이동했다. 큰 건물이 아니었다. 작은 지하 사무실이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컴퓨터, 장비, 케이블. 그들은 나를 봤다. 김민준이 소개했다. 이분이 윤설인이라고. 동부국 국영방송 낭독원이었다고.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한 여자가 다가왔다. 30대 초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자신을 박지연이라고 소개했다. 이 조직의 책임자라고. 당신을 기다렸다고. 오랫동안. 나는 악수했다. 박지연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믿는 목소리. 진실을 전할 목소리. 박지연은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음 처리가 된 방. 안에는 마이크 하나,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조명은 없었다. 카메라도 없었다. 다만 붉은 불빛 하나가 있었다. 녹음 신호등. 박지연이 말했다. 여기서 방송한다고. 송출은 우리가 한다고. 당신은 말만 하면 된다고. 뭘 말하면 되냐고 물었다. 진실이라고 박지연이 답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 동부국의 거짓말. 아버지의 기록. 당신의 경험. 모든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시작하냐고 물었다. 지금이라고 박지연이 답했다. 준비됐냐고. 그렇다고 답했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내 이야기를 썼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시절. 방송국. 동생의 체포. 어머니와의 탈출. 설강 위의 총성. 그리고 방송. 진실을 말했던 3개월. 모든 것을 적었다. 아프게. 솔직하게.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많이 울었다. 어떤 날은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어떤 날은 밤새 썼다. 박지연이 가끔 찾아와 격려했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하라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계속 썼다. 마지막 문장까지. 진실은 한 번 말해지면 사라지지 않는다. 원고를 넘겼다. 출판사에. 남해 연방 최대 출판사였다. 편집자가 읽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다. 출판하겠다고. 최대한 빨리.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인쇄는 받지 않겠다고. 모두 난민지원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동부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위해. 편집자는 놀랐다. 하지만 존중하겠다고 했다. 책은 2달 후 출판됐다. 제목은 간단했다. 국가의 음성. 표지에는 마이크 하나만 그려져 있었다. 텅 빈 스튜디오의 마이크. 출판 첫 주에 10만 부가 팔렸다. 둘째 주에는 30만 부. 셋째 주에는 100만 부. 사람들이 읽었다. 남해 연방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번역됐다.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일본어로. 수십 개 언어로. 나는 유명해졌다. 원하지 않았지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방송국, 신문사, 잡지. 모두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연이 설득했다. 한 번만이라도 하라고. 세계가 듣고 싶어 한다고. 동부국 내부의 진실을. 나는 결국 동의했다. 단 한 번. 가장 큰 방송사에서. 인터뷰 날 나는 긴장했다. 7년 동안 카메라 앞에 있었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질문을 받는 입장이었다. 내 이야기를 해야 했다.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조명, 카메라, 마이크.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자유로웠다. 진행자가 나를 맞았다. 중년 여성. 따뜻한 미소. 그녀가 말했다. 긴장하지 말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가 켜졌다. 붉은 불빛. 녹화 중. 진행자가 첫 질문을 했다. 왜 탈출했냐고.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답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7년 동안 나는 매일 거짓을 읽었다고. 사람들에게. 그들은 나를 믿었다고. 나는 그 믿음을 배신했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사람들은 속았고 나는 그 도구였다고. 그래서 떠났다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진행자가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어머니가 쓰러진 순간이라고. 설강 위에서. 총에 맞아. 나는 어머니를 두고 갔다고. 살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하지만 그 선택은 나를 평생 괴롭힐 것이라고. 진행자가 또 물었다. 동생은 어떻게 됐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아직도 교화소에 있을 것이라고. 15년 형이니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나는 매일 기도한다고. 하린이가 살아있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행자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도 감정이 북받친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동부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나는 카메라를 봤다. 렌즈 너머의 사람들을 상상했다. 동부국에서 이 방송을 볼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볼 것이다. 나는 말했다. 여러분은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것은 거짓이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체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찾으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국가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이고 여러분과 같은 생존자입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터뷰가 끝났다. 카메라가 꺼졌다. 진행자가 악수를 청했다. 나는 악수했다. 그녀가 말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고. 세계가 들었다고. 방송은 전 세계로 송출됐다. 수백만 명이 봤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나는 일약 국제적 인물이 됐다. 원하지 않았지만 각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증언을 듣고 싶다고. 공식 석상에서, 유엔에서. 나는 고민했다. 하지만 박지연이 말했다. 해야 한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세계가 동북국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뿐일 수도 있다고. 나는 동의했다. 뉴욕으로 갔다. 유엔 본부. 처음 보는 도시였다. 높은 빌딩들. 자유로운 사람들. 나는 압도당했다. 이곳과 동북국은 같은 세계인가 싶었다. 유엔 청문회가 열렸다. 큰 회의실. 수백 명의 사람들. 각국 대표들. 기자들. 나는 단상에 섰다. 마이크 앞에. 다시 한번 증언했다. 동북국의 실상을. 조작된 통계. 은폐된 사망. 강제노동. 정치범 수용소. 내가 본 것. 아버지가 기록한 것. 모든 것을 2시간 동안 말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어떤 이들은 메모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언이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해냈다. 세계에 말했다. 진실을. 며칠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다. 동북국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국 대표들이 발언했다. 규탄 성명이 나왔다.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동북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뎌왔다. 이번에도 견딜 것이다. 진짜 변화는 내부에서 와야 했다. 사람들로부터. 하지만 씨앗은 뿌렸다. 내 증언이. 내 방송이.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유엔에서 돌아온 후 나는 조용히 살기로 했다. 더 이상 인터뷰도 하지 않고 공개 석상에 나서지도 않았다. 책은 계속 팔렸다. 전 세계에서. 하지만 나는 숨었다. 작은 도시. 해변가 마을.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봤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자유로운 바다. 동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도 이 바다를 보고 싶어 했을까? 동생도 언젠가 볼 수 있을까? 아버지는 이 자유를 꿈꿨을까?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매일. 잊지 않기 위해.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박지연이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소식을 가져왔다. 동북국 내부에 변화가 있다고. 작지만 확실한. 일부 지역에서 배급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사람들이 스스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암 시장이 커졌다고. 당국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또 다른 소식. 일부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당국이 협상했다고. 진압하지 않고.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박지연이 말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물었다. 내 방송에 영향이냐고. 박지연이 답했다. 일부는 그렇다고.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진짜 이유는 체제 자체의 모순이라고. 오래 견딜 수 없는 구조라고. 당신의 방송은 촉매제였다고. 불씨였다고. 하지만 진짜 불은 사람들 안에 있었다고. 오래전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됐다고. 내 역할은 끝났다고. 이제는 그들의 몫이라고. 박지연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지연이 답했다. 살아남는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끝까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해변 마을에 살고 있었다. 작은 집.
조용한 생활. 가끔 글을 썼다. 일기처럼. 생각들을, 기억들. 어머니에 대한, 동생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동부국에 대한, 내가 떠나온 곳, 내가 배신한 곳, 아니 배신당한 곳.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어머니를 죽게 한 것이 옳았을까? 동생을 버린 것이 옳았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후회는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프지만 후회는 아니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때에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봉투만 있었다. 열어봤다.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 손으로 쓴 글씨. 떨리는 필체. 읽었다. 누나, 나 할인이야. 살아있어. 교화소에서 나왔어. 지금 남해 연방에 있어. 누나를 찾고 있어.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쪽지를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할인이, 동생, 살아있다. 나왔다. 여기 있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오랜만에 박지연에게 전화했다. 할인이가 살아있다고. 여기 있다고. 박지연도 놀랐다. 어떻게 나왔냐고.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이틀 후 재회했다. 난민 수용소에서 할인이가 서 있었다. 야위었다. 많이.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눈빛은 달랐다. 예전의 밝음은 사라졌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달려가 안았다. 할인이도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앉았다. 서로를 봤다. 할인이가 먼저 말했다. 누나의 방송 들었다고. 교화소에서도 들렸다고. 몰래. 라디오로.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리고 희망을 가졌다고.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할인이가 계속 말했다. 3년을 견뎠다고. 지옥 같았다고. 매일 굶주렸고 매일 맞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추위에, 병에, 절망에. 하지만 버텼다고. 누나의 방송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누나. 살아있는 누나. 그 생각이 버티게 했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석방됐다고. 이유는 모르겠다고. 그냥 나가라고 했다고. 국경까지 데려다 줬다고. 그리고 남해 연방으로 넘어왔다고. 누나를 찾아서. 나는 할인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혼자 두고 가서. 할인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누나가 옳았다고. 누나는 더 큰 일을 했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해.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할인이는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다시. 제대로.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 동부국이 자유로워지면 돌아가고 싶다고. 고향에.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라고. 나도 돕겠다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고. 할인이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여전히 아팠지만 그래도 미소였다. 2년이 지났다. 많은 것이 변했다. 할인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컴퓨터공학과. 장학금을 받았다. 성적이 우수했다. 나는 작은 서점을 열었다. 해변 마을에. 책을 팔았다. 내 책도. 다른 사람들의 책도. 사람들이 왔다. 읽었다. 이야기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 박지연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난민 지원 단체를 운영했다. 동부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도왔다. 나도 가끔 도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도 나처럼 상처를 안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말하지 않아도 동부국 소식은 계속 들려왔다.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당국의 통제력이 약해졌다.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였다. 말했다. 거래했다. 암시장이 공식 경제보다 커졌다. 정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개혁 조치가 발표됐다. 시장 경제 도입, 외국 투자 허용. 하지만 정치는 그대로였다. 일당 독재, 언론 통제, 인권 탄압. 변화는 느렸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한번 맛본 자유는 잊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 나처럼 3년째 되던 해 특별한 소식이 왔다. 동부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수도 한성구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개혁을 요구했다. 자유를, 민주주의를. 당국은 당황했다. 진압하려 했다. 하지만 군대가 움직이지 않았다. 일부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했다. 심지어 시위대 편에 섰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세계가 주목했다. 방송국마다 생중계했다. 나도 봤다. 텔레비전으로. 익숙한 거리들,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외치고 있었다. 두려움 없이. 시위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점점 커졌다. 다른 도시로 번졌다. 전국적으로. 당국은 협상을 제안했다. 시위 대표들과 회의가 열렸다. 방송됐다. 공개적으로.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시위 대표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윤서린의 증언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말한 진실을. 이제 우리가 그 진실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자유로운 나라를. 나는 울었다. 내 이름이 거기서 불렸다. 저 멀리서. 나는 잊히지 않았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당국은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압력이 거셌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결국 합의가 이뤄졌다. 단계적 민주화, 언론 자유, 정치범 석방.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 텐데. 아버지가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감사하다고.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4년째 되던 해 나는 결정했다. 돌아가기로. 동부국에. 방문이 아니라 영구 귀환으로. 사람들은 말렸다. 위험하다고.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거기가 내 고향이라고.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묻힌 곳이라고. 나는 돌아가야 한다고. 할인이는 함께 가겠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준비했다.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책 몇 권, 사진 몇 장, 아버지의 수첩, 어머니의 유품. 그게 전부였다. 비행기를 탔다. 생애 처음이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다. 하얗고 부드러웠다. 몇 시간을 날아 한성구 공항에 도착했다. 내렸다. 땅을 밟았다. 내 고향. 4년 만에. 공항은 변해 있었다. 더 깨끗했고 밝았다. 사람들도 달랐다. 표정이 더 여유로웠다. 덜 긴장했다. 입국 심사를 받았다. 직원이 내 여권을 봤다. 그리고 나를 봤다. 눈빛이 변했다. 윤서린이라고 그가 말했다. 국가의 음성. 아니 진실의 증언자. 환영합니다. 고향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공항을 나왔다. 택시를 탔다. 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냐고. 중앙구역이라고 답했다.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로. 차는 출발했다. 거리를 지나며 나는 창밖을 봤다. 익숙한 풍경들. 하지만 달랐다. 간판들이 많아졌다. 가게들이 생겼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자유롭게.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들. 기사가 말했다. 많이 변했다고. 4년 사이에.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의 방송이 모든 걸 바꿨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덕분이 아니라고. 사람들 덕분이라고. 용기 낸 사람들. 기사는 웃었다. 겸손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4년 전 어머니가 살던 곳. 건물은 그대로였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을 올라갔다. 4층까지.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다. 이제 어머니는 없었다. 문을 열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노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나는 열쇠를 꺼냈다. 어머니가 준 열쇠. 4년 동안 간직한.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냄새가 났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집의 냄새. 거실을 둘러봤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소파, 탁자, 낡은 텔레비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갔다. 찻잔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마신 차. 설거지하지 못한 채 남겨진. 나는 찻잔을 들었다. 손가락으로 닦았다. 먼지가 묻어났다.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 없었다. 할인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그저 그립다고. 우리는 집을 청소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집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저녁이 됐다. 우리는 어머니 방에 앉았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하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쓴 편지. 아버지에게 보낸. 하지만 보내지 못한. 나는 한 장을 꺼내 읽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아이들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영원히. 나는 편지를 접었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어머니의 슬픔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만의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방송국을 찾아갔다. 한성구 중앙방송국. 7년을 일했던 곳. 4년 만에 다시 보는 건물. 달라져 있었다. 입구의 경비가 줄었다. 분위기가 덜 삼엄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를 지나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다. 속삭임이 들렸다. 윤설인이다. 돌아왔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8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익숙한 길. 스튜디오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비어 있었다. 조명도 꺼져 있었다. 나는 익숙한 자리로 걸어갔다. 책상 앞. 7년 동안 앉았던 자리. 의자에 앉았다. 책상을 만졌다. 차갑고 매끄러웠다. 카메라를 봤다. 렌즈가 나를 응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붉은 불빛이 없었다. 누군가 들어왔다. 뒤돌아봤다. 중년 남자였다. 낯익은 얼굴. 음향 감독이었다. 7년 전 함께 일했던. 그가 나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설인 씨라고 그가 말했다. 정말 당신입니까? 나는 일어났다. 그렇다고 답했다. 돌아왔다고. 그는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나는 악수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환영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4년 동안의 일들. 방송국도 많이 변했다고 그가 말했다. 더 이상 구경이 아니라고. 공영으로 바뀌었다고.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고. 편성의 자유가 생겼다고. 뉴스도 달라졌다고. 진짜 뉴스를 한다고. 조작 없이. 검열 없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가 물었다. 혹시 다시 방송할 생각 없냐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생각해보겠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일주일 후 나는 설강으로 갔다. 할인이와 함께. 어머니가 쓰러진 곳. 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갔다. 몇 시간을 달렸다. 도시가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다. 그리고 강이 보였다. 설강. 겨울이 아니라서 얼어있지 않았다. 물이 흐르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강둑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나는 강을 내려다봤다. 4년 전 이곳에서 어머니가 쓰러졌다. 피를 흘리며 마지막 말을 남기며 살아서 진실을 말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강둑에 손으로 흙을 만졌다. 어머니가 누워있던 곳일까?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 이 근처였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다. 준비해온 것이었다. 강둑에 놓았다. 어머니를 위해. 할인이도 무릎을 꿇었다. 함께 기도했다. 말없이. 오랫동안. 바람이 꽃잎을 흔들었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어머니가 좋아했을 날씨였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결심했다. 다시 방송하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방송국에 연락했다. 특별 방송을 하고 싶다고.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방송국은 기뻐했다. 언제든 좋다고. 당신이 원하는 때에. 나는 날짜를 정했다. 일주일 후. 저녁 9시. 예전에 뉴스를 읽던 시간. 일주일 동안 나는 원고를 준비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끝낼지. 하지만 결국 원고를 버렸다. 즉흥으로 하기로 했다. 진심으로. 원고 없이. 방송 당일 저녁 나는 방송국에 갔다. 분장실에 들어갔다. 거울 앞에 앉았다. 분장사가 왔다. 새로운 사람이었다. 젊은 여자. 그녀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영광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나는 미소 지었다. 나야말로 고맙다고. 그녀는 화장을 시작했다. 가볍게.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완벽하게는 아니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번에는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다. 상처까지. 눈물까지. 모든 것을. 화장이 끝났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낯설지 않았다. 이게 내 얼굴이었다. 스튜디오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명이 켜져 있었다. 카메라가 준비돼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 스태프들. 그리고 관객들. 작은 관객석이 마련돼 있었다. 50명 정도. 그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책상으로 걸어갔다. 익숙한 자리.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앉았다. 마이크를 조정했다. 카메라를 봤다. 붉은 불빛이 켜졌다. 생방송 시작.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설인입니다. 7년 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뉴스를 읽었던 사람입니다. 4년 전 이 나라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 동안 저는 거짓을 읽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속았고 저는 그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믿어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4년 전 여러분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용기가 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제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저는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키웠습니다.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제 어머니를, 제 아버지를, 그리고 진실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추모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자유는 얻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시작됐지만 약합니다. 정의는 요구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교화소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희생자들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언으로, 기억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동생 윤아린이 여기 있습니다. 교화소에서 살아 돌아온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는, 어떤 고통도 끝이 있다는.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겨낼 것입니다. 함께. 진실은 한번 말해지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증명했습니다. 그 진실을 계속 말해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들이 자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저는 더 이상 국가의 음성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중 한 명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 같은 희망을 품은 사람. 함께 걸어갑시다. 진실의 길을. 지금까지 윤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꺼졌다. 붉은 불빛이 사라졌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관객석에서, 스태프들에게서. 나는 일어나 인사했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람들이 다가왔다. 악수를 청했다. 포옹을 했다. 눈물을 흘렸다. 나도 울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하린이가 무대로 올라왔다. 나를 안았다. 잘했다고 속삭였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아버지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길 바란다고. 방송이 끝난 후 나는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를 마셨다. 별이 떠 있었다. 맑고 밝았다. 하린이가 옆에 섰다. 우리는 함께 하늘을 봤다. 저 별 중 하나가 어머니일까? 아버지일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믿고 싶었다. 그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기를. 우리가 한 일을. 하린이가 물었다. 이제 뭘 할 거냐고. 나는 답했다. 살 거라고. 평범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진실과 함께. 항상. 하린이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함께 걸었다. 어둠 속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었다. 진실이라는 빛이. 에필로그. 5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한성구에 살고 있다. 작은 집에서. 하린이와 함께. 하린이는 졸업했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기술회사에서 일한다. 젊은이들을 가르친다. 컴퓨터를. 자유를. 나는 강연을 한다. 가끔. 학교에서. 단체에서. 내 경험을 나눈다. 진실의 중요성을 말한다. 사람들은 듣는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들은 질문한다. 어떻게 용기를 냈냐고.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냐고. 나는 답한다. 쉽지 않았다고. 지금도 두렵다고. 하지만 해야 했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동부국은 계속 변하고 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선거가 도입됐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점점 실질적이 됐다. 사람들이 투표한다. 진짜로 선택한다. 언론도 자유로워졌다. 다양한 목소리가 들린다.
비판도, 반대도, 정치범들이 석방됐다. 교화소가 폐쇄됐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과거를 조사한다. 책임을 묻는다.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저항이 있다. 구체제의 잔재가.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되돌릴 수 없다. 아버지의 기록은 국립기록원에 보관됐다. 역사적 자료로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어머니를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다. 설강 근처에 자유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나는 1년에 한 번 그곳을 찾는다. 할인이와 함께 꽃을 놓고 기도한다.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씩 잊지 않기 위해 내 책은 여전히 읽힌다. 전 세계에서 학교 교재가 됐다. 여러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배운다. 독재의 위험을, 진실의 힘을, 용기의 필요를. 가끔 편지를 받는다. 독자들에게서 감동받았다는, 용기를 얻었다는, 자기 나라에서도 싸우겠다는. 나는 답장을 쓴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함께하자고, 진실을 위해. 그 편지들이 나를 지탱한다. 힘들 때, 지칠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젊은 남자, 20대 후반.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최준호라고, 최명균 교수의 아들이라고. 나는 놀랐다. 최명균. 나는 울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대학 시절의 교수님. 언어는 무기라고 말했던. 우리는 웃었다. 울었다. 함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위해 싸운. 그는 미소 지으며 떠났다. 나는 그를 보내며 생각했다.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기억하는 세대가. 그것이 희망이었다. 지금 나는 평화롭다. 완전히는 아니다. 아픔은 여전하다.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진실을 말했다. 용기를 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연다. 햇빛이 들어온다. 새소리가 들린다. 자유로운 하늘이 보인다.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깊게. 이것이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다. 이 평범한 아침. 이 자유로운 숨. 이 평화로운 순간. 저녁이 되면 할인이와 저녁을 먹는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하루 일과를. 미래 계획을. 할인이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나는 기쁘다. 할인이가 행복하다는 것이.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승리다. 교화소가 할인이의 삶을 빼앗지 못했다. 미래를 빼앗지 못했다. 할인이는 살아남았다. 우리 모두가. 밤이 되면 나는 글을 쓴다. 일기처럼. 기록처럼.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 느낀 것. 아버지처럼. 나도 기록한다. 진실을. 일상의 진실을. 평범한 삶의 진실을. 언젠가 누군가 읽을 것이다. 아마도. 그리고 알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것이 나의 마지막 증언이 될 것이다. 오늘도 나는 쓴다. 별빛 아래. 조용한 밤에. 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진실의 이야기를.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적는다. 천천히.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의 음성이었던 나. 이제는 기억의 증언자. 진실의 수호자.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숨이 붙어 있는 한, 기억이 남아 있는 한, 진실은 한 번 말해지면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증명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계속 증명할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창밖으로 달이 떠오른다. 밝고 둥글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보름달.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을 바라본다. 달빛이 방 안을 채운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어머니의 손길 같다.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속삭인다.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변화가 왔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든다. 어머니의 대답 같다. 나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든다.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우리는 국가의 음성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의 증인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한 번 말해지면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끝. 나는 의자에 앉았다. 마이크를 봤다. 7년 동안 카메라 앞에 앉아 거짓을 읽었다. 이제는 마이크 앞에 앉아 진실을 말할 차례였다. 박지연이 문 밖으로 나갔다. 붉은 불빛이 켜졌다. 녹음 시작.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다. 카메라 앞에서는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진실이었다. 진실은 떨려도 괜찮았다. 나는 윤설인입니다. 7년 동안 당신들에게 뉴스를 읽어드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모든 문장, 모든 숫자, 모든 이야기.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국가의 음성이 아닙니다. 저는 증언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